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감정은 나와 타인과의 마주침에서 발생합니다. 돌과 마주치지 않는 한 잔잔한 호수가 일체의 동요나 파문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정 감정은 전적으로 나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만난 타인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정 감정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타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었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일으킨 원인을 나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에게 돌리니 과대평가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반대로 미움의 감정이 발생할 때도 우리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서만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미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저주받게 될 처지에 놓입니다. 여기서 멸시라는 감정이 시작됩니다. 멸시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상대방이 관계를 끊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미움의 관계를 단호히 청산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멸시를 통해 상대방을 막다른 궁지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관계의 시작과 끝에서 자신은 어떤 책임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멸시하게 될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려는 비겁함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가 모든 관계의 책임을 나에게 미루려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관계가 파탄나면 그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당한 일을 당한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타인과의 마주침이 없다면 감정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만나서 삶이 충만해진다고 느낄 때의 감정이 기쁨이라면 슬픔은 그와 반대로 타인을 만나서 삶의 충만함이 훼손된다고 느낄 때의 감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쁨이나 슬픔 따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영혼을 구가하는 신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상대적이거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감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타인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배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조금만 더 잘해주는 타인이 등장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쁨의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게 기쁨을 안겨준 그 타인과 함께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타인보다 더 많은 기쁨을 주는 타인이 또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타인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과거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슬픔의 대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타인일지라도 나에게 더 심한 슬픔을 주는 또 다른 타인이 등장하는 순간 과거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지 않은 대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주는 대상이라면 단연코 그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불만족스러운지를 밖으로 표현해봐야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주변의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기분마저 망가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짜증스러운 불평을 쉽게 멈출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불평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불평의 대상인 친구나 가족, 상사, 환경 등은 대체로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믿음 때문에 나는 나의 진심을 참지 못하고 말로 내뱉고 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대신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행위를 치켜세우면서 우월감과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쾌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짜증을 내며 불만을 표출하면 답답했던 기분이라도 나아지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툴툴대는 내가 싫어져서 기분은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마저 점점 나에게 질리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의 못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불평하는 순간순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알아야만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매사 일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불평은 사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무익한 행위입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지력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욕을 버리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화가 불쑥불쑥 치미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임기응변을 익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나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더 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복잡할 때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더욱 괴로워집니다. 자신의 감정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식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라도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분이 좀 나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만남에는 서로 영혼의 울림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어느 쪽이나 그 무게를 축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의 그림자처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좋은 친구입니다. 만남에는 그리움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움이 동반되지 않는 만남은
인해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두 개의 육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 사이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일체감을 함께 누릴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일 수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풋풋해지고 더 자비스러워지고 상대방이 좋아할 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소유란 그런 것입니다. 손안에 넣는 순간 흥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랑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둘레가 점점 맑아져서 마침내는 온 세상이 다 맑아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따로 있고 다른 사람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습니다. 마음의 평화로움과 안정이야말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나눔이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보상의 행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눔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을 제대로 건널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관계가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모든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들고 쭈그러듭니다. 차도 늘 새 차일 수가 없습니다. 끌고 다니다 보면 고장도 나고 부딪혀 찌그러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늙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거죽에서 살지 않고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세월 속에서도 시들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